제19장 아프리카는 왜 흑인의 천지가 됐는가? 아프리카에는 이미 흑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크게 6가지로 구분할 때 5인종이나 살고 있었으며 그중 3인종이 원주민으로 살고 있는 곳은 아프리카뿐이다. 전 세계 언어의 4분의 1이 아프리카에서만 사용된다. 이 같은 인간의 다양성은 그 어느 대륙도 따라가지 못한다. 아프리카인들의 다양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아프리카에 대해 아무리 많은 책을 읽은 사람도 직접 그곳에 가보면 매우 놀라운 첫인상을 받게 마련이다. 신생 독립군 나미비아의 수도 빈트후크의 길거리에서 나는 흑인 헤레로족, 흑인 오암보족, 백인, 흑인도 백인도 아닌 나마족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교과서에 실린 사진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인간들이었다. 한편 빈트후크 바깥에서는 종전에 널리 퍼져 있던 칼라하리 부시만의 마지막 후손들이 살아남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나미비아에서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한 도로 표지판이었다. 빈트후크 시내의 어느 주요 도로에 괴링로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나라의 지배층이 아직도 뉘우칠 줄 모르는 나치 잔당이기에 나치 독일의 악명 높은 관료이며 공군 창시자였던 헤르만 괴링의 이름을 따서 도로를 지었을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과연 그 도로는 지금의 나미비아인 남아프리카 서쪽에 있던 독일 식민지를 건설한 관료, 즉 헤르만의 아버지인 하인리히 괴링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하인리히 역시 문제가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유럽의 이주민들이 아프리카인에게 가한 공격 중에서 가장 지독했던 한 사건, 즉 1904년 독일이 헤레로족을 말살시키려 했던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그 이웃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계의 이목을 더 많이 끌고 있기는 하지만 나미비아도 식민지 시대를 청산하고 다민족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내가 본 나미비아는 아프리카의 과거와 현재가 얼마나 뗄 수 없는 관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물론이고 많은 유럽인들도 아프리카 원주민이라면 곧 흑인이고 백인들은 최근에 들어온 침략자들이며 아프리카 인종사는 곧 유럽의 식민 정책과 노예무역의 역사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하필 이 같은 사실들을 주목하는 데에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 과거에 흑인 노예들이 대량으로 미국에 들어온 탓에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알고 있는 아프리카 원주민은 흑인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오늘날 흑인들이 살고 있는 많은 지역은 불과 몇천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다른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며 이른바 아프리카 흑인이라는 사람들도 사실은 각양각색이다. 백인 이주민들이 들어오기 전에도 아프리카에는 이미 흑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크게 6가지로 구분할 때 5인종이나 살고 있었다. 게다가 그중 3인종의 원주민으로 살고 있는 곳은 아프리카뿐이다. 전 세계 언어의 4분의 1이 아프리카에서만 사용된다. 이 같은 인간의 다양성은 그 어느 대륙도 따라가지 못한다. 아프리카인들이 이렇게 다양한 것은 지리적 환경이 다양하고 선사시대의 역사가 길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북반구 온대 지방에서 남반구 온대 지방까지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대륙이며 세계적으로 손꼽힐 만큼 건조한 사막, 광활한 열대우림, 적도 부근의 높은 산 등에 둘러싸여 있다. 인류가 아프리카에 살아온 기간은 그 어느 대륙보다도 훨씬 길다. 우리의 먼 조상들은 약 7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고 해부학적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도 아마 그곳에서 처음 발생했을 것이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상호작용을 한 덕분에 아프리카 선사시대의 역사는 아주 흥미진진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반투족의 팽창과 인도네시아인의 마다가스카르 이주 2가지 사건은 지난 5천년을 통틀어 인구 이동의 가장 극적인 사례에 속한다. 과거의 이러한 상호작용은 여전히 중요성을 갖고 있다. 결국 누가 누구보다 먼저 어디에 도착했느냐는 문제가 오늘날의 아프리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5인종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까? 그 중에서도 왜 흑인들만 널리 퍼져나가고 나머지 4인종은 그렇지 못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들의 존재조차 망각하게 만드는 것일까? 로마 제국의 확장에 대해서는 문자 기록이 남아 있지만 문자 이전의 아프리카 역사로부터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프리카의 선사시대는 하나의 거대한 수수께끼며 아직도 일부분만 해결된 상태다. 사실 알고 보면 아프리카의 선사시대는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아메리카의 선사시대와 비슷한 점들이 많다. 아프리카의 주요 5인종 AD 1000년 당시 이미 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주요 5인종은 일반인들이 대충 흑인, 백인, 아프리카 피그민족, 코이산족, 아시아인종 등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그림은 그들의 분포 지역을 표기한 것이다. 이 책의 제5장과 제16장에 실린 사진들을 훑어보면 피부색, 머리카락의 형태 및 색상, 얼굴 생김새 등에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흑인은 아프리카에만 있었고 피그미족과 코이산족은 지금도 그곳에서만 살고 있다. 백인과 아시아 인종의 경우에는 아프리카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 5인종 속에는 인류를 구분하는 주요 인종 중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과 그 친척들을 제외한 모든 인종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쯤 이렇게 항의하는 독자들도 많을 것이다. 자의적으로 인종을 분류하여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 그러나 나도 이른바 주요 인종이라는 이 각각의 범주 속에 사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줄루족, 소말리아족, 이보족 등 서로 판이하게 다른 사람들을 모두 흑인이라는 한 범주 속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그들의 차이를 무시하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의 이집트인과 베르베르족을 뭉뚱그려 놓고 거기에 유럽의 스웨덴인을 합쳐 모조리 백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역시 그에 못지않게 큰 차이점들을 무시하는 일이다. 그리고 흑인이니 백인이니 하는 주요 인종의 구분은 자의적인 것이다. 서로 겹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지구상의 모든 인종이 다른 인종을 만날 때마다 결혼이라는 형태로 맺어진 결과다. 그러나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이렇게 주요 인종을 구분하는 것도 쓸모가 있으므로 편의상 각 인종의 명칭을 사용하되 방금 말한 주의사항을 매번 되풀이하지는 않겠다. 아프리카의 5인종 중에서 특히 인구가 많은 흑인과 백인에 대해서는 미국인이나 유럽인들도 잘 알고 있으므로 굳이 그 외모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흑인들은 1400년경에도 아프리카에서 가장 넓은 지역, 사하라 남부를 포함하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프리카에서 건너간 아메리카 흑인들은 주로 아프리카 서해안 출신으로 동아프리카, 북으로는 수단, 남으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남 해안까지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이집트인, 리비아인, 모로코인 등이 포함된 백인들은 아프리카 북해안 일대와 사하라 북부를 차지했다. 이 북아프리카인들은 백인이라고는 해도 푸른 눈에 금발을 가진 스웨덴인과는 전혀 다르게 생겼지만 남쪽에 있는 흑인들에 비하면 피부색도 밝고 머리카락도 직모에 가까운 편이므로 일반인들은 대개 그들을 백인이라고 부른다. 아프리카의 흑인과 백인은 대부분 농경이나 목축 또는 두 가지를 겸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 다음 두 인종, 즉 피그미족과 코이산족 중에는 농작물이나 가축을 갖지 못한 수렵 채집민들이 많다. 피그미족도 흑인들처럼 피부색이 검고 머리카락이 돌돌 말렸지만 흑인에 비해 체구가 훨씬 작고 피부색도 덜 검다. 또한 붉은 빛이 많고 얼굴과 몸에 털이 많으며 이마, 눈, 치아 등이 튀어나온 편이다. 피그미족은 대개 수렵 채집민으로 중앙아프리카의 강우림에 넓게 흩어져 살면서 이웃의 흑인 농경민들과 교역을 하거나 그들을 위하여 일을 한다. 코이산족은 우리에게 가장 낯선 인종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전에는 남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던 코이산 족 중에는 비교적 체구가 큰 코이족이라는 목축민도 있고 체구가 작은 산족이라는 수렵채집민들도 있다. 코이족과 산족은 둘 다 아프리카 흑인들과는 생김새가 전혀 다르다.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머리카락은 매우 심하게 말려 있으며 여자들은 대개 엉덩이에 지방이 많다. 그 중에서 코이족은 그 숫자가 크게 감소했다. 유럽 이주민들이 많은 코이족을 사살하거나 쫓아내거나 감염시켰기 때문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유럽인과 결혼하여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색인 또는 튀기라고 부르는 후손들을 낳았다. 산족도 사살되거나 쫓겨나거나 감염되어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는 해도 몇 년 전 인기를 끌었던 부시맨이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농업에 적합한 나미비아 사막지대에 소수가 살면서 독특한 모습을 지켜가고 있다. 아프리카의 백인들이 주로 북부에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거기서 가까운 근동이나 유럽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자로 기록된 역사를 보더라도 유럽과 근동, 북아프리카 사이에는 항상 인구 이동이 잦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아프리카의 백인들에 대해 많이 언급하지는 않겠다. 그들의 기원은 수수께끼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는 흑인 피그미족과 코이산족에 대한 것이다. 그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과거에 몇 차례의 인구 변동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오늘날 20만 명의 피그미족이 1억에서 2억 명의 흑인들 틈에 분산되어 분포하고 있다. 그로 미루어 피그미족 수련민들은 원래 적도 부근의 산림지대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가 흑인 농경민들이 들어오면서 쫓겨나 이곳저곳에 고립되었으리라고 볼 수 있다. 남아프리카의 코이산족 지역은 신체나 언어 면에서 그처럼 독특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작은 지역이다. 그렇다면 코이산족도 원래는 더 넓게 분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북쪽에 살던 사람들이 제거되고 만 것일까? 가장 희한한 것은 마지막 남은 수수께끼다. 커다란 섬, 마다가스카르는 동아프리카 해안으로부터 약 400km 밖에 안 떨어져 있으므로 모든 대륙 중에서 아프리카에 가장 가까우며 그곳과 아시아 또는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에는 인도양이 가로놓여 있다.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두 종류가 섞여 있다. 그중 하나가 아프리카 흑인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또 하나는 얼굴만 보아도 열대 동남아시아인임을 금방 알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문제다. 더구나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아시아인이든 흑인이든 혼혈이든 모두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한다. 이 언어는 마다가스카르에서 6,000km도 넓은 광활한 인도양 너머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이냐어와 매우 유사하다. 마다가스카르 섬을 제외하면 반경 수천 킬로미터 이내에서 보르네오인을 조금이라도 닮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하고 변형된 오스트로네시아 문화를 가진 이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유럽인들이 처음 찾아왔던 1500년경에도 이미 마다가스카르에 살고 있었다.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인문지리학적 사실인 듯하다. 이것은 가령 콜럼버스가 쿠바에 도착했을 때 가장 가까운 북아메리카 대륙에는 아메린드계 언어를 사용하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쿠바에는 스웨덴어와 가까운 언어를 사용하는 푸른 눈에 금발머리의 스칸디나비아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일이다. 도대체 선사시대의 보르네오인들은 지도나 나침판도 없이 배를 타고 항해하여 어떻게 마다가스카르까지 올 수 있었을까? 흑인, 백인, 피그미족, 코이산족, 인도네시아인. 마다가스카르 섬의 경우에는 우리는 사람들의 외모뿐만 아니라 언어 면에서도 그들의 발원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는 마다가스카르인들을 보기만 해도 그 중에 일부가 열대 동남아시아에서 왔음을 금방 알 수 있었겠지만 열대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보르네오에서 왔다는 사실은 짐작도 못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아프리카인의 얼굴에는 알아낼 수 없지만 아프리카인의 언어를 통해 또 어떤 것들을 알아낼 수 있을까? 아프리카에는 1,500개나 되는 언어가 뒤섞여 있다. 이 언어들을 명료하게 정리한 사람은 스탠퍼드 대학의 위대한 언어학자 조지프 그린버그였다. 그는 이 많은 언어를 겨우 5어족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 언어학이란 너무 전문적이고 재미없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독자들도 그림을 보면 아프리카 역사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깨달으면 깜짝 놀랄 것이다. 우선 그림에서 19 비교해보면 각각의 어족과 신체적 기준으로 분류한 인종이 대략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은 대개 특정 인종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아프리카 아시안 어족의 사용자는 주로 백인이나 흑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고 나일 사하라 및 니제르 콩고 어족의 사용자는 흑인, 코이산 어족의 사용자는 코이산족, 그리고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의 사용자는 인도네시아인이다. 이것은 그 언어들이 대체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진화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림의 윗부분에는 첫 번째로 놀라운 사실이 감추어져 있다. 소위 서구 문명의 우월성을 신봉하는 유럽 중심주의자들에게는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서구 문명이 근동에서 발원해 유럽에서 그리스 및 로마인들에 의해 찬란한 절정에 이르렀으며 세계의 위대한 3가지 종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를 탄생시켰다고 배웠다. 이들 종교는 서로 가까운 3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속에서 생겨났는데 각각 아람어, 헤브라이어, 아랍어였다. 셈족이라면 우리는 즉시 근동을 떠올린다. 그러나 그린버그는 셈의 언어들이 사실은 훨씬 더 큰 어족, 아프리카 아시아 어족의 6 남짓 갈래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갈래들은 모두 아프리카에 국한되어 있다. 셈 어파도 주로 아프리카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현존하는 19개 언어 중에서 12개가 에티오피아에 국한되어 있다. 그로 미루어 아프리카 아시아계 언어들은 아프리카에서 발생했으며 그중 한 갈래만이 근동으로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구 문명의 정신적 기둥인 구약과 신약 및 코란을 기록한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들은 아프리카에서 탄생했을지도 모른다. 그림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앞서 특정 인종은 대개 특정 어족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말했을 때 빠뜨렸던 부분이다. 즉 아프리카의 5 인종 중에서 피그미족만은 특정 어족이 없다는 점이다. 피그미족은 각각의 무리가 그 이웃의 흑인 농경민들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피그미족이 사용하는 어떤 언어와 흑인들이 사용하는 동일한 언어를 비교했을 때 피그미족의 언어에는 되게 독특한 발음을 가진 새로운 낱말들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피그미족처럼 독특한 인종이 아프리카 적도 부근의 강오림처럼 독특한 곳에서 살고 있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새로운 어족을 만들어낼 만큼 고립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언어들이 남아있지 않고 그림에서 보았듯이 오늘날 피그미족의 분포 지역은 매우 분산되어 있다. 그러므로 분포 지역과 언어에서 찾은 단서는 피그미족이 침략해온 흑인 농경민들에게 고향을 빼앗겼다는 것, 남아있던 피그미족은 흑인들의 언어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하여 원래 사용하던 언어의 흔적은 일부 낱말이나 발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말레이시아 네그리토와 필리핀 네그리토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들도 주위를 포위한 농경민들로부터 각각 오스트로아시아계 언어와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빌려 썼던 것이다. 그림에서 나일 사하라 어족의 분포 지역이 분산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언어들을 사용하던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아시아계 언어나 니제르 콩고계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에게 자리를 빼앗겼음을 뜻한다.
그러나 코이산 어족의 분포 지역은 더욱 극심한 침탈 현상을 반증하고 있다. 이들 언어는 전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특이하기로 유명한데 흡착 폐쇄의 혀를 차는 소리를 자음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코이산계 언어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남아프리카 일대에 국한되어 있다. 두 가지 예외는 흡착 폐쇄음을 많이 쓰는 매우 독특한 코이산계 언어인 하자어와 산다웨어이다. 이들 언어는 남아프리카 일대의 코이산계 언어로부터 최소한 1600km 이상 떨어진 탄자니아에 처박혀 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일대의 코사어를 비롯한 일부 니제르 콩고계 언어에도 흡착 폐쇄음이 많다. 더욱 의외인 것은 흡착 폐쇄음이나 코이산 어족의 낱말들이 케냐의 흑인들이 사용하는 아프리카 아시아계 두 언어에도 나타난다는 사실인 것이다. 케냐는 탄자니아의 하자족이나 산다웨족보다도 현존 코이산족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곳임을 생각한다면 더욱 놀라운 사실이다. 이 모든 사실로부터 우리는 코이산족과 그들의 언어가 원래는 현재의 분포 지역인 남아프리카보다 훨씬 북쪽까지 뻗어 있었는데 피그미족의 경우처럼 흑인들에게 침탈당하여 지금은 언어에서만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신체를 연구하는 것으로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우며 오직 언어학적 증거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신체적, 언어학적 증거로 살펴본 선사시대의 침탈 행위. 나는 언어학의 가장 큰 공헌을 마지막까지 아껴두었다. 그림을 다시 살펴보면 니제르 콩고 어족이 서아프리카 전역과 적도 이남 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에 두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이 드넓은 지역에서 어느 곳이 그 어족의 발원지라는 단서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그린버그는 적도 이남 아프리카의 니제르 콩고계 언어가 모두 반투계라는 하나의 하위 언어군에 속한다는 점을 간파했다. 이 하위 언어군에는 니제르 콩고 어족의 1032개 언어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언어가 포함된다. 그것은 니제르 콩고계 언어의 사용자 중에서 절반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들이다. 그러나 이 500개쯤 되는 반투계 언어는 모두 비슷비슷해서 오죽하면 한 언어에 500개 방언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다. 전체적으로 반투계 언어들은 니제르 콩고 어족에 속하는 하나의 어파를 구성하고 있다. 기타 176개 어파의 대부분은 니제르 콩고 어족의 전체 분포 지역 중에서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서아프리카에 몰려 있다. 특히 가장 독특한 반투계 언어들, 반투계 언어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진 비반투계 니제르 콩고계 언어들은 카메룬과 인근 나이지리아 동부를 합친 좁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니제르 콩고 어족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했음이 분명하다. 그 중에서 반투계는 동쪽 끝의 카메룬과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했고 이 반투어는 발원지로부터 적도 이남 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이러한 전파가 시작된 시기는 그 이후에 조상 반투어가 500개의 파생어로 갈라질 만큼 오래 전이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파생어들이 아직도 매우 비슷할 만큼 가까운 과거였을 것이다. 반투어뿐만 아니라 모든 니제르 콩고계 언어의 사용자들이 흑인이므로 자연인류학의 증거만 가지고는 누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판단할 길이 없다. 이 같은 유형의 언어학적 추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낯익은 예를 하나로 들어보자. 언어의 지리적 발원지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오늘날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북아메리카에 가장 많고 나머지는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하여 세계 각지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다. 각각의 나라는 자기들만의 영어 방언을 사용한다. 우리가 만약 영어의 분포와 역사에 대해 그것밖에 몰랐다면 10중 8구 영어가 북아메리카에서 발생하여 이주민들에 의해 해외의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으로 퍼져나갔다고 짐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영어의 방언들은 모두 게르만어족의 한 어파에 속한다. 그 밖의 언어들은 모두 유럽 서북부에 몰려있다. 특히 영어에 가장 가까운 또 하나의 게르만계 언어인 프리지아어는 독일 서부와
네덜란드의 작은 해안 지대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언어학자라면 영어가 유럽 서북부 해안에서 발생하여 세계로 전파되었다고 나는 정확한 추측을 곧바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기록된 역사를 통해 AD 5세기와 6세기에 섹슨 민족이 그 지역에서 영국을 침략할 때 영어도 함께 건너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와 동일한 추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아프리카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2억 명에 가까운 반투족이 원래 카메룬과 나이지리아에서 발원했음을 알 수 있다. 셈족의 북아프리카 발원지 및 마다가스카르 섬 아시아인들의 발원지와 함께 반투족의 경우에도 언어학적 증거가 없었다면 결론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피그미족은 그들의 독특한 언어가 없다는 점, 코이산 어족의 분포 지역을 바탕으로 피그미족과 코이산족이 원래는 더 널리 퍼져 있다가 흑인들에게 침탈당했다는 결론은 이미 도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니제르 콩고 어족의 분포 지역을 바탕으로 당시 침탈 행위를 했던 흑인들이 바로 반투족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신체적, 언어학적 증거를 통해 선사시대의 이 같은 침탈 행위들을 추론할 수 있었지만 아직은 그 침탈의 수수께끼를 해결하지 못했다. 다음에 두 가지 질문에서 답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내가 제시하려는 증거들이 더 필요하다. 반투족에게는 어떤 이점들이 있었기에 피그미족과 코이산족을 교체할 수 있었을까? 반투족이 피그미족과 코이산족의 고향에 도달한 것은 언제였을까? 아프리카 농작물의 발원지와 작물화된 농작물들. 반투족의 이 점에 대한 질문에 접근하기 위해 우선 살아있는 현재로부터 또 다른 유형의 증거들을 찾아보기로 하자. 앞의 여러 장에서 확인했듯이 이 같은 증거가 중요한 까닭은 높은 인구 밀도, 평형균, 기술, 정치 조직을 비롯한 힘의 요소들이 바로 식량 생산에서 생겨났기 때문이다. 지리적 입지라는 우연으로 인해 식량 생산을 시작하거나 물려받게 된 민족들은 그 덕분에 지리적 혜택을 덜 받은 사람들을 침탈할 수 있었던 것이다. 1400년대에 유럽인들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를 찾았을 당시 아프리카인들이 재배한 농작물에는 5가지 조합이 있었고 각각의 조합은 아프리카 역사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첫 번째 조합은 에티오피아 고지대를 포함한 북아프리카 일대에서만 재배되었다. 북아프리카는 지중해성 기후의 행운을 누리고 있어 강우량이 겨울철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농업이 발생한 비옥한 초송달 지대 역시 겨울에 비가 많은 지중해성 유형이다. 그러므로 원산지가 북아프리카인 농작물은 모두 겨울비가 내릴 때 발화하여 성장하도록 적응한 것들이다. 고고학적 증거를 통하여 이 지역의 농작물은 약 10,000년 전부터 비옥한 초송달 지대에서 처음 작물화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비옥한 초송달 지대의 이 농작물들은 비슷한 기후를 가진 북아프리카의 가까운 지역들로 전파되어 고대 이집트 문명이 싹트는 데 토대가 되었다. 그 중에는 밀, 보리, 완두류, 잠두류, 포도류 등의 낯익은 농작물들이 끼어 있었다. 우리에게 이 농작물들이 낯익은 이유는 그것들이 역시 기후가 비슷한 유럽의 인근 지역들에도 전파되고 거기서 다시 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에도 전파되어 전 세계에서 온대성 농업의 주요 작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서 사하라 사막을 지나 남하하다가 이 사막의 바로 남쪽에 있는 사헬지대에서 다시 비를 만나게 되면 사헬지대에는 겨울보다 여름에 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겨울비에 적응한 비옥한 초송달 지대의 농작물들이 어쩌다가 사하라 사막을 건너갔더라도 여름에 비가 많은 사헬 지대에서는 제대로 자라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 대신 사하라 사막 바로 남쪽에서 자생하는 야생 조상을 가진 2가지 조합의 아프리카 농작물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계절에 따른 낮의 길이 변화가 적고 여름비가 내리는 기후에 적응하고 있다. 그 중에 한 조합은 조상들이 사헬 지대의 서쪽에서 동쪽까지 널리 분포되어 있고 거기서 작물화된 것으로 보이는 식물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수와 진주 기장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주요 공유가 되었다. 수수는 오늘날 미국을 포함해 모든 대륙의 고온 건조한 기후를 가진 지역에서 두루 재배되고 있는 귀중한 농작물이다. 또 하나의 조합은 그 야생 조상이 에티오피아에 자생하며 그곳의 고지대에서 작물화된 것으로 보이는 식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대부분은 지금도 주로 에티오피아에서만 재배되고 있어서 미국인에게는 생소한데 에티오피아만의 마약성 식물인 체트, 바나나 비슷한 엔세테, 기름이 함유된 누구, 국민적인 소를 빚은 손가락 기장, 종자가 작은 곡식이지만 역시 국민적인 빵을 만드는 테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커피에 중독된 독자들은 커피를 작물화한 고대 에티오피아 농부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커피도 원래는 에티오피아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아라비아에 전해졌다가 다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오늘날 브라질이나 파푸아뉴기니 같은 머나먼 나라의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 농작물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조합은 그 야생 조상이 다습한 기후의 서아프리카에서 자생했던 식물들이다. 그 중에서 아프리카 벼를 비롯한 일부는 거의 그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다. 아프리카 마류를 비롯한 일부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도 두루 퍼졌다. 기름 야자와 콜라 열매 두 가지는 다른 대륙들에도 전파되었다. 서아프리카인들은 옛날부터 카페인이 들어있는 콜라나무 열매를 씹어서 마약처럼 이용했으며 코카콜라사의 음료수가 미국인들로부터 시작하여 결국 전 세계 사람들을 매혹시킨 것은 훨씬 나중 일이다. 거기에도 원래는 그 열매의 추출물이 들어 있었다. 아프리카 농작물의 마지막 조합도 다습한 기후에 적응했지만 그림에서 가장 큰 놀라움을 주는 식물들이다. 바나나, 아시아산 마류, 타로토란 등은 1400년대에 이미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널리 퍼져 있었고 아시아변은 동아프리카 해안에 정착했다. 이들 농작물의 원산지는 열대 동남아시아이다. 그런데도 아프리카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경악할 만한 일이다. 우리는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인도네시아인을 통해 선사시대 아프리카와 아시아 사이에 모종의 접촉이 있었음을 이미 짐작할 뿐이다. 과연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보르네오에서 배를 타고 동아프리카 해안에 상륙하여 감지덕지 않은 아프리카 농부들에게 각종 농작물을 선물하고 아프리카 어부들을 몇 명 태운 후 아침 햇살을 받으며 곧장 다시 출발하여 마다가스카르 섬으로 이주했던 것일까?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흔적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일까? 운 좋은 아프리카인들.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사헬지대, 에티오피아, 서아프리카 등은 아프리카 토종 농작물의 원산지가 모두 적도 이북이라는 점이다. 적도 이남산 아프리카 농작물은 단 1종도 없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미 적도 이북에서 발생한 니제르 콩고계 언어의 사용자들이 적도 부근의 피그미족이나 적도 이남의 코이산족을 교체할 수 있었던 까닭을 짐작할 수 있다. 피그미족과 코이산족이 농업을 시작하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 농경민 자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남아프리카의 야생식물은 작물화하기에 부족했다는 우연 때문이었다. 나중에 들어온 반투족이나 백인 농경민들도 수천 년에 걸쳐 농경의 경험을 추적했으면서도 남아프리카의 토종식물을 식량 작물로 개발하지는 못했다. 아프리카의 가축들에 대해서는 식물보다 훨씬 더 빨리 요약할 수 있다. 워낙 종류가 적기 때문이다. 야생 조상이 아프리카에만 있어서 아프리카에서 가축화된 것이 확실시되는 동물은 칠면조 비슷한 뿔닭뿐이다. 가축화된 소, 당나귀, 개, 고양이 등의 야생 조상은 북아프리카에도 있지만 서남아시아에도 있으므로 어느 쪽에서 처음 가축화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가축화된 당나귀와 고양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앞선 연대로 보아 이집트에서 먼저 가축화되었을 가능성이 좀 많을 뿐이다. 그리고 최근 발견된 증거들을 보면 소는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인도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가축화되고 이 세 종류의 소들이 오늘날 아프리카 소의 여러 품종으로 발전된 듯하다.
그 이외에 아프리카에 있는 가축화된 포유류는 다른 지역에서 가축화되어 아프리카로 도입된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이 가축들의 야생 조상이 유라시아에만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의 양과 염소는 서남아시아에서 가축화되었고, 닭은 동남아시아, 말은 러시아 남부, 낙타는 아마도 아라비아에서 가축화되었을 것이다. 아프리카의 가축 목록에서 뜻밖의 사실이 나타나는데 그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그것은 오늘날 아프리카를 유명하게 만들며 그만큼 수효도 많은 얼룩말과 누, 코뿔소, 하마, 기린, 들소 등등의 대형 야생 포유류가 이 목록에는 단 일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적도이남 아프리카에 토종 농작물이 없다는 현실과 더불어 아프리카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주요 식량 공급원들을 간단히 훑어보았지만 이 정도만 보더라도 그 중에서 몇몇 식량은 아프리카 안팎의 발원지로부터 멀리 이동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세계의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서도 일부 민족들은 자기들이 물려받은 환경 속에 가축화, 작물화할 만한 야생 동식물이 얼마나 많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민족들보다 운이 좋았다. 밀과 소고기 등을 잘 먹는 영국 이주민들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렵 채집민들을 침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로서는 일부 운 좋은 아프리카인들도 자기들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이웃의 아프리카인들을 침탈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드디어 누가 누구를 언제 침탈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고고학적 기록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다. 역사의 우연으로 남아있는 아프리카의 토착 어족들.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연대와 장소에 대해 고고학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서양 문명사에 푹 빠져 있는 독자들이라면 아프리카의 식량 생산이 파라오와 피라미드의 땅,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다. 어쨌든 BC 3000년경의 고대 이집트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복잡한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그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문자를 사용했던 중심지 중 하나라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아프리카에서 식량 생산에 대한 가장 앞선 연대의 고고학적 증거들이 발견되는 곳은 바로 사하라 사막이다. 물론 오늘날 사하라 사막의 많은 부분은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라지 못할 만큼 건조하지만 BC 9000년에서 4000년경의 사하라 사막은 지금보다 비가 많아 호수도 많았으며 사냥감도 풍부했다. 그 시기에 사하라 사막의 사람들은 소를 사육하면서 토기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양과 염소도 사육하고 어쩌면 수수와 기장도 작물화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사하라의 전원 시절은 이집트의 서남아시아의 겨울 작물과 가축들이 모두 도입되면서 식량 생산이 시작된 시기 BC 5200년경보다 훨씬 앞섰다. 식량 생산은 서아프리카와 에티오피아에서도 시작되었고 BC 2500년경에는 소를 사육하는 목축민들이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국경을 넘어 케냐 북부까지 진출해 있었다. 이 같은 결론들은 고고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가축과 농작물의 도착 시기를 알아내는 데에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여러 현대어에서 가축과 농작물을 가리키는 낱말들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니제르 콩고 어족에 속하는 니제르 남부의 여러 언어에서 식물의 명칭들을 비교해 보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특정 농작물의 명칭이 니제르 남부의 모든 언어에서 서로 매우 유사한 경우다. 그러한 농작물로는 서아프리카의 마류, 기름야자, 콜라 열매 따위가 있는데 이미 식물학적 증거 등을 통해 그 원산지가 서아프리카며 거기서 처음 작물화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던 식물들이다. 그것들은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농작물들이므로 니제르 남부의 현대어들은 모두 똑같은 원래의 명칭들을 물려받은 것이다. 두 번째는 니제르 남부의 언어들 중에서 하나의 작은 언어군에 속하는 언어들에게서만 그 명칭에 일치하는 농작물들이다. 이 농작물들은 바나나와 아시아 마류처럼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왔다고 보이는 것들로 그 언어들이 여러 개의 하위 언어군으로 갈라지기 시작한 이후에 비로소 니제르 남부에 도착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각각의 언어군은 새로운 식물 명칭을 따로 만들거나 서로 다른 명칭들을 받아들였고, 결과적으로 어느 특정 언어군에 속하는 현대어에만 그 명칭들이 남아있는 것이다. 마지막 부류는 같은 언어군 내에서도 농작물의 명칭들이 일치하지 않고 그 대신 교역료를 따라 일치하는 경우다. 그것은 옥수수나 땅콩 같은 신세계의 농작물들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것들은 대서양 항해가 시작한 1492년 된 이후에 비로소 아프리카에 도입되어 교역로를 따라 확산되었고, 흔히 포르투갈어를 비롯한 외국어 명칭도 함께 붙어 다녔다. 그러므로 설령 우리에게 식물학적 또는 고고학적 증거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언어학적 증거만으로도 서아프리카의 토종 농작물들이 작물화된 것이 제일 먼저였고,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의 농작물들이 도착했으며 마지막으로 유럽인들이 데려온 농작물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조립대의 역사학자 크리스토퍼 에르트는 이러한 언어학적 접근 방법을 적용, 각각의 아프리카 어족의 사용자들이 어떠한 순서로 가축과 농작물들을 기르기 시작했는지 파악했다. 비교 언어학자들이 역사적 시간 속에서 낱말들이 변화하는 속도를 계산하는 언어 연대학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작물화 연대 또는 농작물이 도입된 연대까지 추정할 수 있다. 농작물에 대한 직접적인 간접적인 언어학적 증거를 함께 살펴보면 수천 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수소와 기장을 작물화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 당시의 현대 나일 사하라 어족의 조상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서아프리카의 다습한 지역에 자생하는 식물들을 처음 작물화한 사람들은 현대 니제르 콩고 어족의 조상 언어들을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어족의 조상 언어들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원산의 농작물들을 작물화했을 가능성이 많다. 아무튼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농작물들을 북아프리카에 도입한 것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처럼 아프리카의 현대어에 남아있는 식물 명칭에서 얻은 증거를 통해 우리는 수천 년 전 아프리카에서 사용되었던 새 언어의 존재를 엿볼 수 있다. 그와 함께 조상 코이산어의 존재도 엿볼 수 있다. 다만 농작물의 명칭에서 이용할 수는 없으므로 다른 언어학적 증거를 살펴보아야 한다. 오늘날 아프리카에 1500개의 언어가 있는 것을 볼 때 이렇게 넓은 지역이라면 수천 년 전에도 조상 언어가 그 네 가지만 존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언어들은 모두 사라진 것이 분명하다. 피그미족의 경우처럼 사람들은 살아남았지만 원래의 언어를 잃어버렸든지 사람들 자체가 사라졌든 간에 말이다. 오늘날 아프리카에 4개의 토착 어족이 남아있게 된 까닭은 그 언어들이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특히 우수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의 우연 때문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조상 나일 사하라어, 니제르 콩고어, 아프리카 아시아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어쩌다가 시간과 장소를 잘 타고 나서 가축과 농작물을 갖게 되었고, 그 덕분에 인구가 늘어나 다른 민족들을 교체하거나 자신들의 언어를 쓰게 만들었던 것이다. 오늘날 코이산 어족의 사용자들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정도라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그들이 반토족의 농경에 부적합한 남아프리카 지역에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오스트로네시아인이 마다가스카르로 이주한 대장정의 의미. 코이산족이 반투족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은 경위를 추적하기 전에 우선 선사시대의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대규모 인구 이동에 대해 고고학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마다가스카르를 탐사하고 고고학자들은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적어도 AD 800년 이전에 그곳에 도착했으며 빠르면 AD 300년 경이었을 수도 있음을 입증했다.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마다가스카르에서 마치 다른 행성에서 날아온 것처럼 독특한 동물들이 살고 있는 이상한 세계를 발견했는데, 그 동물들은 오랫동안 마다가스카르에서 고립된 채로 진화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중에는 거대한 코끼리새, 고릴라만큼 커다란 여우원숭이라는 원시 영장류, 피그미 하마 등도 있었다. 마다가스카르에 인간이 정착한 초기의 고고학적 유적들을 발굴하면 철기, 가축, 농작물 등의 잔해가 나온다. 그렇다면
그 이주민들은 카누를 타고 가다가 방향을 잃은 소수의 어부들이 아니라 본격적인 탐험대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6,400km도 넘는 이런 대장정이 어떻게 선사시대에 가능했을까? 한 가지 단서는 AD 100년경 이집트에 살던 어느 이름 모를 상인이 쓴 항해 안내서 에이트라이 해 일주라는 옛 문헌에서 얻을 수 있다. 이 상인은 당시에 이미 번창했던 인도 및 이집트와 동아프리카 해안을 연결하는 해상 무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D 800년 이후 이슬람 세력이 확산됨에 따라 인도양의 교역은 동아프리카 해안의 정착지에 풍부한 고고학적 증거를 남기게 된다. 토기, 유리, 자기 등 중동에서 건너온 수많은 물품들이 그것이다. 상인들은 인도양을 건너 동아프리카와 인도 사이를 직접 왕래하기 위해 순풍을 기다렸다. 포르투갈의 해양 탐험가 바스코 다 가마가 유럽인으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남단의 곳을 돌아서 1498년 케냐 해안에 도달했을 때 그는 스와힐리족의 교역지들을 발견하여 안내인을 한 명 태움으로써 인도로 가는 직항 노선을 안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도에서 동쪽 방향, 즉 인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서도 역시 활발한 해상 교역을 하고 있었다. 어쩌면 마다가스카르에 이주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바로 이 동쪽 교역로를 따라 인도네시아로부터 인도에 도착했다가 서쪽으로 가는 교역로와 만나 동아프리카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아프리카인들과 합류하여 마다가스카르 섬을 발견했는지도 모른다. 오스트로네시아인과 동아프리카인의 이 같은 만남은 오늘날 마다가스카르에 남아있는 언어도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다. 이 언어는 기본적으로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지만 케냐 해안의 반투계 언어들에서 빌려온 낱말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케냐의 여러 언어에는 오스트로네시아에서 빌려온 낱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 밖에도 동아프리카 일대에는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의 흔적이 매우 희박하다.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왔을지도 모르는 실로폰과 치터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몇 가지 악기와 아프리카 농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오스트로네시아 농작물 등이 고작이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인도와 동아프리카를 경유하여 마다가스카르로 가는 쉬운 항로를 택하지 않고 혹시 곧장 인도양을 건너 향해하다가 마다가스카르를 발견했고 나중에서야 비로소 동아프리카의 교역로와 연결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아프리카가 간직하고 있는 인문 지리학이 가장 놀라운 사실 속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남아있다. 반투족의 급속한 팽창이 코이산족에게 미친 영향. 비교적 가까운 선사시대에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대규모 인구 이동에 대해 고고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현대인과 현대어라는 두 가지 증거를 통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언제나 검은 대륙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증거에 의해 한때 중앙아프리카의 강우림에는 피그미족이 널리 퍼져 있었으며 호이산족은 그보다 건조한 적도이남 아프리카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고고학을 통해서도 이 같은 가정들을 검증할 수 있을까? 피그미족의 경우에는 아직이라는 대답이 나온다. 그 이유는 단지 고고학자들이 아직은 중앙아프리카의 삼림에서 고대 인류의 유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이산족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이다. 고고학자들은 현재의 코이산족 영역으로부터 더 북쪽에 있는 잠비아에서 현재의 코이산족과 비슷했을지도 모르는 두개골들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이 도착하던 당시까지도 남아프리카의 코이산족이 만들고 있던 것과 비슷한 석기들도 찾아냈다. 반투족이 당시에 이 북쪽 코이산족을 교체한 경위에 대해서는 고고학적, 언어학적 증거를 통해 반투족의 조상이었던 농경민들이 빠르면 BC 3000년경 서아프리카 내륙의 사바나로부터 남하하여 더 다습한 해안의 삼림지대까지 팽창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반투계 언어에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있는 낱말들로 미루어 반투족은 그 당시에 이미 다습한 기후에서 재배하기 적합한 참맛 따위의 농작물과 소를 갖고 있었지만 금속은 없었고 여전히 고기잡이와 수렵 및 채집을 많이 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숲속에서 채채파리가 옮기는 질병 때문에 소를 잃기까지 했다. 그들은 콩고 분지의 적도 부근에 있는 삼림지대로 퍼져나가 밭을 개간하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차츰 피그미 수렵 채집민들을 침탈하고 숲속으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BC 1000년 직후 반투족은 이미 삼림지대를 동쪽으로 벗어나서 훤히 트인 동아프리카의 리프트 밸리 및 대호수 지방에 진입해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비교적 건조한 지역에서 기장과 수수를 재배하고 가축을 치는 아프리카 아시아계 및 나이 사하라계의 농경민 또는 목축민과 코이산족 수렵채집민들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서아프리카의 고향에서 다습한 기후에 적합한 농작물들을 가져온 덕분에 반투족은 기존의 부적합한 동아프리카의 다습한 지역에서도 농경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원전의 마지막 몇 세기가 지나기 전 동아프리카 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동아프리카에서 반투족은 나일 사하라계 및 아프리카 아시아계 이웃들로부터 기장과 수소를 얻었고 소를 다시 얻었다. 그들은 당시 아프리카의 사일지대에서 막 재련되기 시작한 철도 손에 넣었다. BC 1000년 직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제철 기술의 발원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다만 초기에 이 같은 연대는 근동의 제철 기술이 북아프리카 해안의 카르타고에 도착한 연대와 너무 가까워서 좀 믿기 힘들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야금술 자체가 북쪽으로부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들어왔다고 추측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늦어도 BC 2000년경에는 이미 서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과 사헬지대에서 고리의 재련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아프리카인들이 독립적으로 제철소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대장장이들이 사용하는 제철 기술이 지중해 연안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므로 독립적으로 개발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이다. 아프리카의 대장장이들은 19세기 유럽과 아프리카의 베세머, 용광로보다 2000년 이상 앞선 시기에 이미 촌락의 화덕을 이용하여 고열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발견하고 강철 생산을 시작했던 것이다. 다습한 기후에 맞는 농작물에다 철기까지 갖게 되면서 반투족은 마침내 당시의 적도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막강한 군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물론 반투족도 동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나일 사하라계 및 아프리카 아시아계의 철기시대 농경민들과 경쟁해야 했다. 그러나 남쪽으로 펼쳐진 3200km에 달하는 땅에는 철기도 농작물도 없는 코이산족 수렵 채집민들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불과 몇백 년 사이에 반도족 농경민들은 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해안에 위치한 나탈주까지 단숨에 밀고 내려갔다. 그것은 비교적 가까운 선사시대의 역사에서 이주민의 전진 속도가 가장 빨랐던 경우에 속한다. 사라진 코이산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신속하고 극적인 팽창을 대할 때 흔히 그 과정에서 돌진해오는 반투족의 대군에 짓밟혀 모든 코이산족이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남아프리카의 코이산족은 반투족이 쳐들어오기 수백 년 전부터 양과 소를 사육하고 있었다. 최초의 반투족 개척자들은 아마 그 숫자가 적었을 것이므로 참말을 재배하는 데 적합할 만큼 다습한 산림 지역만 선택하고 건조한 지역은 건너뛰어 코이산족 목축민이나 수렵 채집민에게 그냥 양보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코이산족 농경민과 반투족 농경민은 각각 인접해 있으면서도 생식지가 판이하게 다른 지역들을 나누어 차지하고 틀림없이 서로 교육과 결혼도 했을 것이다. 오늘날 적도 부근의 피그미족 수렵 채집민과 반투족 농경민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다가 차츰 반투족 수가 늘어나고 건조한 기후에 적합한 공유와 소를 경제체제 속에 포함하게 되자 비로소 건너뛰었던 지역들을 마저 빼앗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최종적인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반투족 농경민들은 원래 코이산족의 영토였던 곳을 거의 다 차지했고 그곳에 살고 있던 코이산족의 흔적은 여기저기 비코이산계 언어에 남아있는 흡작 폐쇄 음과 땅에 묻힌 채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몇 개의 두개골, 석기,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일부 반투족이 지니고 있는 코이산족을 닮은 모습에서만 간신히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사라진 코이산족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알 수 없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수만 년 동안 코이산족이 살았던 땅에 지금은 반투족이 있다는 사실뿐이다. 만약 근대에 들어와서 강철을 가진 백인 농경민들과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나 캘리포니아 인디언 등 석기를 사용하던 수렵 채집민들이 충돌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바탕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 수렵 채집민들은 여러 방법에 의해 신속하게 제거되었다. 쫓겨나고 남자들은 살해당하거나 노예가 되었으며 여자들은 신부감으로 약탈당했다. 또한 남녀를 불문하고 농경민들의 유행병에 감염되었다. 아프리카에서는 말라리아가 그러한 질병에 속하는데 이것은 농경민들의 촌락 주변에서 번식한 모기가 옮기는 병으로 침입해온 반투족은 이미 유전적 저항력을 갖고 있었지만 코이산족 수렵 채집민들은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의 아프리카 인구 분포를 나타낸 그림을 통해 우리는 반투족이 모든 코이산족을 괴멸시키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코이산족은 반투족이 농업에 부적합한 남아프리카 일대에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남쪽으로 가장 깊숙이 내려온 코이산족은 케이프타운 동쪽 800km 지점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해안의 피시강에서 전진을 멈췄다. 그것은 희망봉 일대가 농업을 할 수 없을 만큼 건조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 지역은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곡창지대다. 다만 희망봉은 겨울비가 내리는 지중해성 기후대이므로 여름비에 적합한 반투족의 농작물들이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인들이 겨울비에 적합한 근동 원산의 농작물들을 가지고 케이프타운에 도착한 1652년 무렵에도 코이산족은 여전히 피시강 너머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같은 식물 지리학적 사실은 오늘날의 정치 상황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서 한 가지 결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들이 희망봉 일대의 코이산족을 죽이거나 감염시키거나 쫓아낸 후 백인들은 자기들이 반투족보다 먼저 희망봉을 차지했으므로 자기들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희망봉 일대에 대해서는 원래 코이산족이 우선권을 갖고 있었지만 백인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들을 쫓아냈기 때문이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또 한 가지의 결과는 1652년 당시의 네덜란드인 정착민들이 희박한 인구의 코이산족 목축민뿐만 아니라 강철을 가진 조밀한 인구의 반투족 농경민과도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백인들이 동쪽으로 퍼져나가 1702년 마침내 피시강에서 코이산족과 마주치자 필사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 무렵에 유럽인들은 희망봉에 든든한 기지를 확보하고 군대를 파견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군대가 연평균 1.6km 미만의 속도로 전진하여 코이산족을 평정하기까지는 9차례의 전쟁과 1705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그렇다면 백인들이 애당초 희망봉 일대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초기에 도착한 네덜란드 배들은 그렇게 격렬한 저항을 받았었는데 말이다. 이처럼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지리적 우연에서 기인했다. 희망봉 일대의 코이산족의 고향에는 작물화학에 적합한 야생식물이 별로 없었다는 우연, 반투족은 5천년 전의 조상들로부터 여름비에 적합한 농작물들을 물려받았다는 우연, 유럽인들은 거의 10,000년 전의 조상들로부터 겨울비에 맞고도 작물화할 수 있는 농작물들을 물려받았다는 우연이 그것이다. 신성 독립국 나미비아의 수도에 있는 괴링로라는 도로 표지판이 상기시키듯이 아프리카의 현재 속에는 아프리카의 과거가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발전이 유라시아에 비해 늦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덕분에 반투족은 코이산족을 침탈할 수 있었다. 이제 아프리카의 선사지대에 대한 수수께끼에서 남아있는 또 하나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어째서 유럽인들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들게 되었을까? 그 반대 상황이 빚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수백만 년에 걸친 인류 진화의 유일한 요람이었으며 해부학적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의 고향이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프리카는 다른 대륙보다 훨씬 일찍 출발했다는 이점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기후와 생식지도 매우 다양하고 인종도 가장 다양하다는 이점들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만약 어느 외계인이 10,000년 전에 지구를 방문했다면 나중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는 제국이 형성될 것이며 유럽의 국가들은 그 속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아프리카와 유럽의 충돌에서 그 반대 결과가 빚어진 직접적인 이유들은 분명하다.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만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아프리카에 들어왔을 때에도 총기를 비롯한 기술, 문자 보급, 정치 조직 등 탐험과 정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이점들은 충돌이 시작되자마자 그 가치가 저절로 드러났다. 1498년 동아프리카 해안에 첫 발을 디딘 후 4년도 채 지나지 않아 바스코 다 가마는 대포가 질비한 함대를 이끌고 다시 돌아와서 동아프리카의 가장 중요한 항구이며 당시 짐바브웨의 황금 무역을 좌우하고 있던 킬와를 양도하라고 강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째서 유럽인들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인들보다 먼저 이 세 가지 이점을 발전시키게 되었을까? 앞서 논의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이 세 가지는 모두 식량 생산의 발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식량 생산이 늦어졌다. 그 까닭은 가축화, 작물화할 만한 토종 동식물이 적었고 토착적인 식량 생산에 알맞는 지역이 훨씬 좁았으며 남북축 때문에 식량 생산과 발명품의 전파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요인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했는지 살펴보자. 우선 가축을 살펴보면 이미 확인했듯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가축들은 북아프리카에서 들어왔을지 모르는 몇 종을 제외하면 모두 유라시아에서 들어온 것들이었다. 결과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가축이 도입된 시기는 유라시아에서 문명의 태동과 함께 가축이 이용되기 시작한 뒤 수천 년이 지난 후였다. 아프리카야말로 대형 야생 포유류의 대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사실은 일견 놀라울 수도 있다. 그러나 제6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야생동물이 가축화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온순해야 하고 사람에게 복종해야 하고 먹이가 저렴해야 하고 질병의 면역성이 있어야 하고 성장이 빨라야 하고 감금 상태에서도 잘 번식해야 한다. 이 같은 시험을 모두 통과한 야생동물은 전 세계를 통틀어 얼마 안 된다. 유라시아 원산의 소, 양, 염소, 말, 돼지 등도 그 속에 포함된다. 반면에 그와 비슷한 아프리카 동물들은 현대에 들어와서도 끝내 가축화되지 못했다. 물론 아프리카에서도 일부 대형 동물이 가끔 길들여진 것은 사실이다. 결국 패배하기는 했지만 하니발은 길들여진 아프리카 코끼리를 이용하여 로마에 맞서 싸웠고 고대 이집트인들도 기린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동물들을 길들였다. 그러나 이렇게 길들인 동물 중에서 실제로 가축화된 즉 감금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번식시키고 유전적 변화를 일으켜 인간에게 더 유용하게 만든 경우는 전혀 없었다. 만약 아프리카의 코뿔소나 하마를 가축화하여 타고 다닐 수 있었다면 군대의 식량으로 쓸 뿐만 아니라 유럽의 기마병들을 박살내는 막강한 기병들을 편성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코뿔소를 탄 반토족 돌격 부대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두 번째 요인은 식물 문제이다. 동물만큼 심하지는 않았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유라시아의 정물화된 식물에도 차이가 있었다. 사헬지대, 에티오피아, 서아프리카 등지에서는 토종 농작물들이 만들어졌지만 유라시아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에 비하면 종류가 훨씬 적었다. 애당초 작물화할 만한 야생 재료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일찍 농업이 시작된 시기도 비옥한 초동달 지대에 비하면 수천 년쯤 뒤처졌을 것이다. 이처럼 동식물의 가축화, 작물화에 있어서는 아프리카보다 유라시아가 먼저 출발했고 다양했다. 세 번째 요인은 아프리카의 면적이 유라시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 면적 중에서 BC 1000년 이전부터 농경민과 목축민이 살고 있던 사하라 이남 적도 이북 지역은 약 3분의 1뿐이다. 오늘날 유라시아의 40억 인구에 비해 아프리카의 전체 인구는 7억도 채 안 된다. 다른 요소들이 모두 동등하다고 하더라도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서로 경쟁하는 사회수가 많아지고 발명품도 많이 만들어지며 그만큼 더 빨리 발전하게 된다.
홍적세 이후 아프리카의 발전이 유라시아에 비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요인은 두 대륙의 주요 축 방향이 다르다는 점이다. 유라시아의 주요 축은 동서 방향인데 아프리카의 주요 축은 아메리카처럼 남북 방향이다. 남북축을 따라 움직이면 기후, 생식지, 강우량, 낮의 길이, 농작물 및 가축의 질병 등이 크게 달라진다. 그러므로 아프리카의 어느 한 지역에서 가축화, 정물화되거나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가축 및 농작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와 대조적으로 유라시아에서는 서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사회들이라도 동일한 위도상에 있어서 그 기후와 낮의 길이가 비슷하기만 하면 농작물이나 가축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었다. 아프리카의 남북축을 따라 농작물과 가축의 이동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거나 아예 중단된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결과를 낳았다. 예를 들면 이집트의 주식이 된 지중해산 농작물들이 발화하려면 겨울비가 내리고 철 따라 낮의 길이가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이들 농작물은 수단 이남으로 전파되지 못했다. 수단을 지나면 여름비가 내리고 계절에 따른 일조량 변화도 거의 또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집트의 밀과 보리는 1652년 유럽인 이주민들이 들여올 때까지 희망봉 일대의 지중해성 기후대에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코이산족은 농업을 시작하지 못했다. 반대로 사일지대의 농작물들은 여름비가 내리고 철따라 낮의 길이가 거의 또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 기후에 적응했다. 따라서 반투족에 의해 남아프리카에 도입되기는 했지만 희망봉 일대에서는 자라지 못했으므로 반투족의 농업도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바나나를 비롯한 열대 아시아산 농작물들은 아프리카의 기후에 매우 적합하고 오늘날 열대 아프리카의 농업에서 가장 생산성 높은 주식이지만 육로를 통해서는 아프리카에 도달할 수 없었다. 결국 이들 농작물은 인도양을 건너는 선박의 대규모 왕래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므로 AD 1년에서 1000년의 기간에 비로소 도착했다. 아프리카의 남북축은 가축의 전파에도 심각한 방해물이 되었다. 적도 아프리카의 체체파리는 트리파노소마를 옮기는데 아프리카의 토종 야생 포유류는 저항력을 갖고 있어서 괜찮았지만 새로 들어오는 유라시아 및 북아프리카의 가축들에게는 치명적이었다. 반투족이 체체파리가 없는 사헬지대에서 손에 넣었던 소는 반투족이 팽창하여 적도 부근의 삼림지대를 통과할 때 살아남지 못했다. 말은 BC 1800년경 이미 이집트에 도달하여 곧 북아프리카의 전쟁 양상을 바꾸어 놓았지만 사하라 사막 너머의 서아프리카에서 기병대를 갖춘 여러 왕국이 건설된 것은 AD 1년에서 1000년의 일이었고 체체파리가 서식하는 지역을 통과하여 남하하지는 못했다. 소, 양, 염소는 BC 3000년에서 2000년에 이미 세렝게티 평원의 북쪽 변두리에 도달했지만 거기서 다시 세렝게티 평원을 지나 남아프리카에 도달하는 데에는 2000년 이상이 걸렸다. 아프리카의 남북축을 따라 전파되는 속도가 느렸던 것은 인간의 기술도 마찬가지였다. 토기는 BC 8000년경 수닷 및 사하라에 나타났지만 희망봉에 도달한 것은 AD 1년경의 일이었다. BC 3000년 이전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문자는 알파벳 형태로 메로웨의 누비아 왕국에 전파되었고 에티오피아에도 알파벳 문자가 도달하기는 했지만 아프리카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독립적으로 문자가 창제되지 못했고 결국 아랍인과 유럽인들에 의해 외부로부터 도입되었다. 유럽이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을 수 있었던 까닭은 백의 인종 차별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럽인과 아프리카인의 차이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리적, 생물지리학적 우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와 유럽의 역사적 궤적이 달라진 것은 궁극적으로 부동산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